텔레비전을 캔버스로 쓰고 전파를 붓처럼 써서 세상을 그린 예술가가 있었어요. 바로 미디어 아트의 아버지 백남준인데요. 오늘 이 놀라운 예술가의 세계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한 예술가가 지금으로부터 반세기, 그러니까 50년도 더 전에 오늘날 같은 디지털 세상을 내다볼 수 있었을까요?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자, 바로 이 작품을 한번 보세요. 이게 바로 그 증거거든요. 이걸 전자 초고속도로라고 불렀는데 언제냐면 무려 1974년이에요. 아니, 1974년이면 인터넷이란 말도 거의 없던 시절이잖아요. 그때 이미 전 세계가 지금처럼 네트워크로 촘촘하게 연결될 거라고 예언한 거예요. 진짜 소름 돋지 않나요? 그런데 이렇게 미래를 내다본 천재 예술가의 시작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아마 상상과는 전혀 다를 겁니다. 보세요. 1930년대 서울에서 태어난 백남준은요, 어릴 때부터 피아노 신동 소리를 듣던 클래식 음악 영재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악기를 막 부수는 이런 파격적인 반항어로 완전히 변신해버린 거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변화의 실마리는 바로 그의 공부 여정에 있습니다. 도쿄에서 현대음악을 파고들고 독일로 건너가서는 음악사랑 미술사를 공부했거든요. 바로 거기서 존 케이지 같은 당시 가장 급진적이었던 예술가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만남이 말 그대로 그의 인생을 180도 뒤집어 놓습니다. 당시 유럽 예술계가 그를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아시아에서 온 문화 테러리스트. 별명이 정말 살벌하죠. 왜냐하면 그의 퍼포먼스는 그냥 충격 그 자체였으니까요. 막 바이올린을 내리치고 피아노를 때려 부수는데 이건 기존 예술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던 거죠. 백남준이 함께했던 이 운동이 바로 플럭서스인데요. 이들의 생각은 간단했어요. 예술이 왜 미술관에만 있어야 해? 우리 삶 자체가 예술이야.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일부러 예술 같지 않은 예술, 상업적인 것과는 거리가 먼 그런 걸 추구했습니다. 자, 음악과 퍼포먼스로 예술계를 뒤흔들던 백남준이 이제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에 눈을 돌립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바로 당시 모든 가정의 거실을 차지하고 있던 최고의 매체, 텔레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해, 1963년. 이 해는 정말 미술사에 아주 중요한 해로 기록됩니다. 독일 부퍼탈이라는 곳에서 그의 첫 개인전이 열렸는데요. 이름이 음악의 전시, 전자 텔레비전이었어요. 바로 여기서 역사상 처음으로 텔레비전이 예술작품으로 등장합니다. 비디오 아트라는 장르가 탄생하는 바로 그 순간이었죠.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가 그냥 TV를 가져다 놓은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TV를 막 뜯고 내부 회로를 직접 만져서 화면에 나오는 이미지를 완전히 왜곡시켜버린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기계를 해킹해서 예술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첫째, 눈에 보이지도 않는 전자신호를 예술로 만들었다는 거. 그리고 둘째, 그냥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던 우리 같은 시청자들을 작품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예술을 보는 방식을 완전히 뒤집은 거죠. 이제 뉴욕, 그러니까 세계 예술의 중심으로 옮겨간 백남준은요, 훨씬 더 대담하고 도발적인 실험들을 시작합니다. 1964년 뉴욕에서 그는 자신의 예술적 동반자, 첼리스트 샬롯 무어만을 운명처럼 만나게 돼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이 만나면서 정말 현대 예술사에 길이 남을 엄청난 작품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작은 TV 두 개로 브라지어를 만들어서 TV 브라라고 이름 붙이고 샬롯 무어만이 그걸 입고 첼로를 연주하게 한 거죠. 이걸 보면서 사람들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기술이 우리 몸이랑 이렇게 연결될 수도 있구나. 대중매체가 여성을 저런 식으로 보는구나 하고 말이죠.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진 겁니다. 심지어 이 사람들의 도발은요, 실제 법을 바꾸기까지 했어요. 1967년에 샬롯 무어만이 퍼포먼스 도중에 상의를 벗었다는 이유로 경찰에 체포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사건 때문에 예술적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인가 하는 엄청난 논쟁이 붙었고요. 놀랍게도 이 사건을 계기로 법이 바뀌어서 예술 공연에서는 이런 표현이 보호받게 됐어요. 예술이 세상을 바꾼 거죠. 이런 도발적인 퍼포먼스를 넘어서 백남준의 생각은 이제 훨씬 더 커집니다. 기술을 이용해서 전 세계, 인류 전체를 하나로 연결하겠다는 꿈을 꾸기 시작한 거죠. 그의 스케일이 얼마나 컸는지 이 타임라인을 보면 딱 느껴져요.
1974년에 아까 말했던 전자 초고속도로 개념을 내놨고요. 1984년에는 와, 이건 진짜 대단한데 인공위성을 쏴서 전 세계를 생방송으로 연결하는 아트쇼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1988년 서울올림픽 때는 TV를 무려 1003대나 써서 저 거대한 미디어 타워 다다익선을 만들었죠. 특히 그 인공위성 프로젝트 굿모닝 미스터 오웰의 메시지가 바로 이거였어요. 소설 1984를 쓴 조지 오웰은 기술이 우리를 감시하고 억압할 거야 라고 경고했잖아요. 백남주는 거기에 대고 아니 오웰 씨, 당신이 틀렸소. 기술은 사람들을 연결하고 소통하게 만들 겁니다. 라고 외친 거예요. 정말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메시지였죠. 자, 시간이 흘러서 지금 우리는 백남준이 예언했던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럼 그의 예술, 그의 유산은 지금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을까요? 사실 지금 아주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요. 바로 보존의 문제죠. 그의 작품들은 옛날 브라운관 TV로 만들어졌는데 아시다시피 이젠 이런 TV가 안 나오잖아요. 고장나면 부품도 없고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든 똑같은 부품을 구해서 옛날 모습 그대로 유지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정신만 살려서 최신 기술로 바꿔야 할까요? 미술계에서도 여전히 답을 못 내린 아주 뜨거운 문제입니다. 결국 백남준의 천재성은 하나로 규정할 수 없다는 데 있는 것 같아요. 그는 예술가인 동시에 엔지니어였고 음악가인 동시에 철학가였죠. 또 세상을 향해 도발을 멈추지 않으면서도 누구보다 멀리 미래를 내다본 예언가였습니다. 백남준은 모두가 그냥 멍하니 쳐다보던 그 낡은 텔레비전 상자에서 완전히 새로운 예술의 가능성을 봤습니다. 이제 질문은 우리에게 넘어왔어요. 여러분이 매일 쓰고 있는 스마트폰, 컴퓨터, 그 수많은 기술들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새로운 캔버스를 발견하고 계신가요?